안녕하세요. 마음때를 씻어주는 심의 황종근입니다. 35편 정신분열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이 정신분열병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분열시키죠?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요즘엔 이 말을 꺼내기조차 망설여질 정도입니다. 정신질환과 이 마음병이요, 그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은 이제 정신분열병으로 기착이 되죠. 이 정신분열병까지 가면은 와, 이거 과연 대책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지만, 사실 우리들 누구라도 이 정신분열병을 다 경험을 하거든요. 살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에 빠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럴 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정신분열 질환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마음병이라는 것은 환우들에게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올 수가 있다. 실제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끼고 그냥 지나가서 모르는 것 뿐이지, 반드시 우리는 마음병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예,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또 태어나서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울할 때가 있고, 그것이 중폭될 때도 있고요, 불안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심화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마음병을 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신분열병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환자들의 병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나 이런 거 관심 없어,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정신분열병을 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이 병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이 역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그 정신분열병이라는 단어는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죠. 예, 이 어원에서 이제 일본에서 번역해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병 이름 자체가 워낙 또 험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르지 않죠. 일본에서도 2002년부터는 이제 통합실조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신이 분열됐다는 표현은 또 증상을 아주 잘 대변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파괴적이고 선입견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조현병이라고 부르고 있죠. 조현병이라는 것은 현을 조율하면 된다.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지 말고 악기에 현을 잘 맞추면 소리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안 낫는 병이 아니고 잘 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런 의도가 실려 있죠. 그래서 이제 정신분열병은 더 이상 정신분열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조현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분열병은 내면에서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나를 비방하는 자와 그 비방에 대꾸하는 자, 그 둘이 서로 양보 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치열하게 싸운다. 결국 그 싸움으로 부서지고 분열되는 것은 내 정신이다. 이때 환청, 환시, 환각이라는 증상이 생겨난다. 이것은 생각의 메아리다. 그 메아리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죠. 나 자신이지만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거죠. 도리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기에 내면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산에서 야호 이렇게 외치면은 그 반대편에서 메아리가 들려오죠. 근데 그 메아리는 그 산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외쳤기 때문에 그것이 반사가 돼서 들려오는 거죠. 즉 원인은 내게 있는 거죠. 그런데 내 귀에 들리기에는 분명히 저 산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정신분열병이라는 거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청이죠. 네, 환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원인 제공자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정신이 분열되면 말과 행동이 현실감을 잃고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원망과 조롱, 비방과 욕설을 일삼는다. 심하면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면서 폭언과 폭력, 자해로 치닫기도 한다. 가히 위중한 마음병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날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30대 초반의 남성인데 대학 후배 녀석이 자꾸 나를 업신여기잖아요. 그래서 흠씬 패줬어요. 정말 심각하죠. 정신이 분열돼서 자해나 폭력의 위험성에 노출됐다면 일단은 좀 안전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를 협력병원에 입원을 시켰죠. 입원은 이제 여러 달이 걸쳐서 정신이 안정될 수 있었거든요. 이 문제가 나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까지 생기게 된 이후에 이제 심성개발, 즉 자기수양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 감각을 서서히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30대 후반에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늘 외부에서 자기를 감시한다며 불필요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죠. 조현병이라는 것은 항상 외부에서 나를 감시한다. 그래서 극도로 예민해지죠. 그리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뭐 말을 걸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신문과 방송에서 자기의 생각을 훔쳐본다고 생각했고요. 자기의 정보를 빼내간다고 주장하죠. 자기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서 국가로부터 늘 감시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코믹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런 생각에 많이 빠지거든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줄 알고 어떤 조직에 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내가 그 조직으로부터 좀 경시된다면은 난리를 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 정신분열병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어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내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어요. 나를 해고하고 병들게 했어요. 나는 그 회사와 소송을 해서라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어요. 이렇게 막 주장합니다. 다 좋은데 소송을 해서 입증된 것이 있나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모두 다 기각을 했어요. 판사도 모두 다 한패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를 감시하고 핍박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도대체 왜 다들 이러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항의를 합니다. 끝없이 자기의 적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이 이 정신분열병의 전형적인 증세거든요. 조현병은 인격의 황폐화를 가져오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인격적이지 않기에 정신이 분열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정신분열병이라는 원인이 인격 황폐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인격의 그 부재가 오히려 정신분열병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서로가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자만과 교만에 사로잡힌 비인격적인 사람들은 정신분열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들은 특출난 자기에게 특별한 대접을 해주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수양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옳고 옳을 수밖에 없고 객관적으로도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실마저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수양인들의 그 자세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정신분열병에 결코 빠지지 않게 되죠. 그러기에 툭하면 다툰다. 비록 사람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지만 그 화살에 맞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비난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 화살을 많이 맞을수록 정신은 더욱 황폐화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생각이 옳다고 본다면은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과 싸우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거죠. 세상에 없고 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나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정신분열병을 빙의현상으로 보죠. 귀신 들림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평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막 떠들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공포영화 속에 나오는 귀신들이 꼭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거죠. 원래 귀신이라는 뜻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교활하고 기이한 정신이에요. 존재 부정의 심리라는 거죠. 귀신의 실체는 강박이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만 옳은 거죠. 그리고 유연성이 없죠. 이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심리, 그것과 귀신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때로는 정신이 분열되면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과대망상이 구축한 허망한 꿈일 뿐이다. 그런 행복감은 현실과 동떨어지기에 곧바로 원망과 불행을 잉태한다. 현실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세계에 있으니 오랜 친구마저도 떠나고 외톨이로 남기 일쑤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순간적으로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또 싸우고 외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겸허하지 못해서 이런 마음병을 앓게 되는 거죠. 20대 후반의 여성 한우가 환청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윗집 남자가 자꾸 저를 욕하고 조롱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보고 닭대가리라고도 말하고 거지라고도 해요. 근데 그 말이 환청인지 사실인지도 구분이 잘 안 되네요. 환청인지 아닌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욕설이 들리면 흘려버리세요. 비방과 원망이 들려도 흘려버리세요. 욕설처럼 예법이 맞지 않는 말은 하지도 말고 들었다면 못 들은 채 하세요. 그러면 정신이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망상의 경우처럼 환경의 변화가 좀 필요하죠. 그런데 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자기 수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인 거죠. 격리치료 및 약물 투여로 증상을 완화시킨 후에 심성개발로서 원인을 해소하는 협진체제, 이런 것이 정신분열병에 있어서 아주 유효한 치료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신분열병까지 가게 되면은 어느 한 가지 치료에만 국한하지 말고요,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원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게 좀 적절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기가 오게 되면은, 즉 급한 불을 끄고 나서 또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로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쭉 해왔거든요. 정신분열병 환자가 자기 수양을 할 수 있겠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 수양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집안의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게끔 하면 된다. 설거지와 빨래, 청소와 같은 기초적인 생활과제와 예의 범절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 수양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자기 수양은 일상의 소소한 일을 챙겨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현실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마음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정신분열병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천의 심성개발과 함께 이해형 심성개발을 병행하면 흐트러졌던 생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는다. 겸허해지고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게 된다. 자신의 병을 경계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여유가 생긴다. 심의들은 정신분열병의 증상인 환청과 환시, 환각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있든 망상 속에 있든 무례한 원망과 비방은 궁극적으로 내 정신을 철저히 파괴할 뿐이라는 이치에 눈을 뜨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뭐 살아있는 이 자체도 꿈이다, 또 마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힘쓰는 것보다 내가 현실에 있든 망상에 있든 그 망상과 현실이 나를 파괴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즉 존재 부정의 생각이라면은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만 잘 헤아리면은 충분히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이 곧 희망이죠. 이것이 곧 본질이고요. 요점인 거죠. 또한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 내가 맡은 일을 완수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만이 최선임을 깨닫도록 반복해서 가르친다. 이런 가르침은 처음에는 별 효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신분열병 환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깨진 독에 물 붓기다. 10번을 해도 끄떡없고 100번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1000번을 가르치면 마침내 달라진다. 1000번의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인내심의 영역이에요. 우리 심의들이라면은 엄청난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어린 시절에 1000번의 학습을 통해서 목표를 이룬 경험이 있어요. 저희 집안은 한의사 집안이었잖아요. 아버지께서 한약 1000첩을 쌓아야 그 모양이 제대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또 할아버지 한의사로부터 들은 말씀이거든요. 저도 한약을 1000첩을 쌓아보았더니 정말 예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어떤 일이라도 1000번을 반복하면은 일이 되는구나. 아무리 어려운 일도 1000번을 반복하면 되는데, 이 1000번을 반복하는 것이 언제 1000번 하느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루에 3번만 하면은 1년이면 1000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1000번의 그 도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모든 심의들이 그러하다. 심의들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그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란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음 세탁에 매진합니다. 이를 위해 심의들은 정신분열증 환우들의 치료에 있어서 특별히 한문 인성교육을 중시하지요. 한자는 사물의 형상과 소리와 뜻을 조합하여 완성한 문자이기 때문에 현실과 생각을 긴밀히 연결시켜주는 훌륭한 매개체로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한자가 중국의 문자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의 문자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남의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쓰면 다 내 거가 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전형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포용하면서 나아가자고요. 그래서 한자를 자꾸 쓰게 되면은 감각이 자꾸 이 세계로 돌아와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성인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것은 마치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을 증강시키는 효과와 비슷하다. 지속적인 암송은 집중력을 향상시켜 궁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며 궁극적으로 경물치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현실 감각을 자꾸 깨워준다는 거지요. 정신분열병은 사고체계가 워낙 크게 교란되었기에 거의 불치병처럼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열정과 신념을 가진 임상의에게는 난치병은 있어도 불치병은 없다. 끈기 있게 치료하지 않으면서 환우의 병이 낫길 바라거나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정신분열병은 안 낫는다고 단정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거죠. 지극한 정성으로 환자와 함께 꾸준히 수양해 가면 정신분열병 역시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병의 증세가 위중하면 치료하기 어렵고요. 병의 증세가 가벼우면 치료하기 쉽다라는 것은 옳은 견해가 아니죠. 병의 증세가 위중해도 제대로 그 원인을 알고 제대로 된 치료법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치료가 되고요. 병이 가볍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잘못 짚거나 방향이 틀리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병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도 올바르게 선택이 된다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임해보자고요. 정말 속된 말로 개박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에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정신분열병이거든요. 뭘 해도 안 되죠. 뭘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분열이 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열되고 나서 정신이 좀 들죠. 이건 아니구나. 현실을 인정하고 그 흐름에 따를 때 우리 마음은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만의 망상, 나만의 고집, 나만의 착각에 빠지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살겠다고 저와 함께 결심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밖에 없겠죠. 더 웃음이 많아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비전은 현실이 되고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제 채널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기분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꼭 제가 얻은 이런 아름다운 성인의 말씀, 그 안에 담긴 자연법을 꼭 내 것으로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자고요. 그러면 저는 36편 피해의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